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우리 8번 강의 중에서 오늘이 첫날이니까, 그리고 2023년 대비 또 첫 강의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오리엔테이션 좀 할게요. 목차 뒤에 행정사 시험 정보 보이세요? 행정사 시험 정보 보시면 그 시험 과목 나와 있죠. 시험 과목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시험은 절차론과 같이 봅니다. 절차론 50분, 우리 50분 같이 보는데, 올해 절차론도 예상대로 문제들이 나와줘서 민법도 그랬고 괜찮았는데, 2차 시험이 좀 힘들었다 그러죠.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사무관리론도 좀 그랬고, 신문법도 좀 빗나간 게 있었고, 근데 해마다 그래요.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출제 경향 분석 있잖아요. 한 번은 읽어보세요. 보통 과목마다 써 있으니까 어떻게든 읽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제1의 1문은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문제였고, 1문의 2는 해지와 제3자 보호 문제였다. 임대차 보증금 특이계획 예상 문제였죠. 제가 마지막 날 매매에서 나오면 담보 책임이고 임대차에서 나오면 보증금이라 그랬거든. 그대로 나왔죠. 보증금은 10년 동안 안 나와가지고 제가 강의할 때마다, 작년 1년 내내 강의할 때마다 왜 안 내는지 모르겠다고 이걸 바가지로 했거든. 민법에 금자 붙은 게 2개 있어요. 계약금, 보증금 2개 있는데 그 2개를 1, 2, 3, 4 때 안 냈어요. 1, 2, 3, 4 계속 찍었는데, 그러다가 계약금이 5회, 6회 연달아 나왔거든요. 한번 내니까 원래 5회 때 계약금이 나오니까 6회 때 보증금이 나오기 전인데 6회 때 또 계약금이 나왔어. 짜증이 만빵이죠. 그래서 7, 8, 9, 10을 매년 찍고 매년 보증금 답안지를 쓰고 들어갔는데 올해 드디어 나와줬어. 여러분한테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 여러분한테 나쁜 점은 뭐냐면 내년에는 안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근데 꼭 그런 건 아닌 게, 기출문제 또 나오니까 또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확률이 좀 떨어졌죠. 해제와 제3자 보호도 해제가 1, 2회 때 나오고 계속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나오게 되면 해제 효과가 또 나온다 그랬거든. 또 나왔어. 제3자 보호. 요 판례는 눈물나게 찍었던 판례. 교과서에 있는 판례인데, 그래서 1번 예상 케이스 문제는 잘 썼죠. 문제는 2번인데요. 2번은 여러분 작년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작년 기출문제하고 조금 말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걸 같은 쓰는 거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내면 안 되거든요. 기출문제를 연달아 내는 게 지금 우리 시험에서 딱 3번 있었어. 연달아 기출문제가 나온 게 3번 있었는데, 그 2번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살짝 비껴가면서 냈거든. 그래서 좀 이해가 됐는데, 이번 기출문제는요 100% 똑같습니다.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고, 제가 뒤에 답안지 써놓은 것도 보지만 같은 답안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시험 문제 내는 걸 분명히 출제에 봤을 텐데도 본인은 그 문제를 내고 싶었나 봐요. 내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조금 달리 했죠. 질문은 달라져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기출문제도 다 열심히 강의합니다. 그게 학원 다니는 거 좋은 점이죠. 집에서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기출문제라고 빼고 C급이라고 빼고 이리저리 빼버리잖아. 이리저리 빼고 나면은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대비가 안 돼요. 근데 그 작년에 나왔을 때 제 책에만 이 판례가 실려 있었거든. 그래서 열심히 강의를 했고, 이번에 2022년 대비해서 강의할 때도 제 책에만 실려 있다는 그 자부심 때문에 또 열심히 강의했죠. 강의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판례가 뭐가 있었냐면은 1번에 그 임대차 보증금이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는 판례가 있었거든. 그것도 제가 나눠드렸는데, 그 2번에 그 조합원 탈퇴도 판례 문제야. 판례 문제. 교수님 이 판례를 그렇게 내고 싶었나 봐. 그래서 똑같이 나왔으면 내년엔 안 나오겠죠. 설마 3년 연장 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강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조합을 좋아하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조합을 민법에서 열심히 안 하는 파트인데, 교수님 중에서 이 조합을 참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계셔. 책도 이렇게 논문도 길게 쓰시고, 그래서 조합을 좋아하는 교수님이 들어간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올해 책에는 조합을 조금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또 나오면 또 나오라 그러지 뭐. 그래도 준비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3번 담보 책임 문제는 나올 줄 알았으니까. 근데 이 권리 매매 담보 책임은요 기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거예요.
원래는 제가 찍었던 것은 이것보다는 저 물건의 하자, 그중에서 특정물 하자를 찍었는데 그것도 전에 기출이 됐던 거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찍었는데 요게 나왔죠. 근데 이제 담보채권 공부할 때 4개를 찍거든. 기본적으로 타인 권리 매매, 그다음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저당권 행사, 그다음 물건 하자 4개를 찍는데 그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별 문제 없었죠. 또 마지막 날 또 말했는데 당연히 받겠죠. 그럼 모의고사도 치렀고 마지막 모의고사 전주인가 이 문제 썼잖아요. 이것도 또 기출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사문은 우리 시험 항상 그런데 되게 교수님들이 3번까지 쓰다 보면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 시간이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시나 봐. 그래서 사문은 간단히 쓰는 걸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 뭐 나오냐면 교차청약 나왔습니다. 전에는 기출됐거든? 전에는 교차청약하고 의사실은 2개 다 쓰는 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2개 다 쓰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쓰라는 게 또 나왔어. 또 기출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열심히, 이게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고 떠나서 쓸 내용이 3줄뿐이 없거든? 그러니까 금방 정리가 되죠. 그래서 그 밑에 3줄입니까? 기출문제라도 중요 부분은 반복돼서 출제될 수 있다는 걸 주의하고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제가 하죠, 뭐. 출제되지 않은 제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 2023년을 생각해 보면은 뭐가 나올까 제가 예상이 되는 게 있어. 일단 올해 찍었던 문제 안 나온 것들이 있거든. A급 문제. 그건 내년에는 무조건 A급이야. 또 11년째 찍는 거지 뭐. 10년째 찍어서 안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기출 문제 중에서 또 나올 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 그걸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전체를 걸쳐서 하면서도 그 전체를 똑같은 강도로 하시면 안 돼요. A급은 A급답게, B급은 B급답게. 제가 C급이란 말한 건 한 문제도 나온 적 없으니까지. 제가 강의할 때 그 C급이다 말한 거 있잖아. 거기서는 단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하게 되잖아. 계속 불안해. 그래서 C급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들려주거든. 여러분 귀에다가. 그럼 그거 듣고 혹시 시험에 나오면 3줄만 쓰겠다 생각하시면 돼. 3줄 쓰면 많이 쓰는 거야. 그 3줄은 뭐 쓰면 되냐면 의 쓰면 돼. 의. 남들은 의도 못 써. 의도 못 쓰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 C급 문제 우리가 10개 준비하는데 C급은 절대 안 나와. B급은 해마다 하나씩 나와. 올해 그 4번 문제가 B급 문제거든. 그 교차청약 쓰는 게. B급은 꼭 한 문제 나와. 그 A급만 다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 B급 공부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B급 꼭 하나 나와. A급이 20문제 되거든요. 20문제에서 3개는 무조건 나와. 제가 1년에 20문제 정도를 A급으로 찍어주는데 그 중에 3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가 나와버려가지고 짜증나게 그랬는데 뭐 6회, 7회 이럴 때는 뭐 5개 우리가 1번이 논술형 1, 2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로 쟁점이 5개거든. 많이 찍을 때는 6회 이럴 때는 7회 이럴 때는 5개 다 찍었어. B급 문제까지 완벽하게.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민법 점수는 원래 잘 안 줘. 민법은 기본적으로 80점이 만점이에요. 계약법은. 교수님들이 채점할 때 보면은 그래서 1등 하시는 분들 점수가 되게 보면은 75점 정도. 제 학원에서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공부 잘하신 분들 물어보잖아. 그럼 제가 지금까지 민법 최고 점수는 75점이었어. 사무관리는 9점 이상도 있어요. 사무관리는 잘 쓰면. 근데 민법은 남들도 잘 쓰거든. 예상했던 문제들은. 그 다음에 그 민법 교수님들이 좀 점수를 짜게 줘요. 자기 과목이든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점수를 좀 짜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합격하시려면 60 이상 맞으면 굉장히 잘하신 건데, 그러려면은 4문제는 써야 돼. 5개 동점 중에서. 그럼 무조건 60 이상 나오죠. 68, 9 정도 나오는데 5개 다 쓰면 이제 75점 나오고. 그래서 기출문제도 열심히 할 거고요. 출제 안 된 것도 열심히 할 거고, 판례도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 올해 문제가 출제가 경향이 좀 바뀌어가지고 제 강의 스타일도 좀 바뀔 거고 나가는 자료도 조금 바뀔 건데 그걸 문제를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7D 한번 가보실래요? 7D 가보시면 10회 기출문제 제가 해설해 놓은 거 있죠. 뭐 해설은 전부 제가 다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봐보세요. 10회 기출문제 해설해 보신 거 보면 해설 답안지 넘겨보실래요? 좀 짧다는 느낌 안 드세요? 일부러 짧게 했어. 최소한만 집어넣은 거야. 제가 강의 바꾸려.
그 완벽한 답안지를 추구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답안지를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20분 안을 써야 되는데 이거 문제 읽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문제 읽고 어떻게 쓸 건가 생각하는데 최소 2분 걸려요. 그리고 두 문제면 4분 걸리죠. 그렇게 16분 안에 써야 돼.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답안지를 7분 또는 8분 안에 쓰는 걸로 좀 조절하려고 그래요. 7분 또는 8분 안에.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답안지를 줄여 썼습니다. 그 답안지 내용은 제가 나눠준 프린트 있는 거 그대로 옮겨 쓴 겁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그대로 나왔어. 임대차 보증금은 그 보증금의 효력하고 반환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반환이 훨씬 중요하다 그랬는데 올해 반환 물어봤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는 여러분 물어본 걸 답을 해야 되거든. 1번 양가 내용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용은 필요 없고 1번 끝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그랬지. 그럼 보증금 반환만 쓰시면 돼. 중간에 뭐 동시행비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 쓸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어요. 그런 건 주요 쟁점도 아니고 보증금 반환만 써도 8분 걸립니다. 반환만 간단하게 보증금 의의도 안 썼잖아. 보통 제가 의의 쓰거든요. 답안지 쓸 때. 의의를 쓰면 가산점을 줘요, 교수님들이. 의의가 쟁점이 아니더라도 의의를 쓰고 들어가면 뭔가 써 있어야 점수를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의의라도 쓰면은 점수를 주는데 제가 올해 답안지에는 의의를 싹 뺐습니다. 답안지를 줄이려고. 그 다음에 1-2번에 해지와 제3자 보호는 책에 있는 판례 그거죠. 이것도 해지와 제3자 보호를 쓰라 그러는데 앉아가지고 열심히 대항력 쓰시는 분들이 계셨어. 아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제3자 보호, 제3자가 되느냐고 물어봤으면 제3자 보호를 써야지. 거기다 대항력을 쓰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요것만 쓰시면 됩니다. 그 2번 판례 있잖아. 요 판례 갖고 문제를 낸 거예요. 이런 판례들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판례를 외워야 한다는 정점에서 일부러 그 판례를 안 줄이고 6줄 그대로 써놨습니다. 이거 내는 거야, 이거. 이게 전형적인 변호사 시험 스타일입니다. 변호사 시험 스타일은요, 판례가 없으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답안지 학설 쓰면 안 돼. 쓸 시간이 없어. 변호사 애들은 이런 게 10문제씩 나와. 한 문제 10개가 나온다고. 하나에 10분 안에 써야 돼, 그것도 걔들도. 그리고 또 그게 또 한 10문제 더 있어. 미치는 거라고, 이게. 근데 그들이 칠팅이 뭐냐면 학설 쓰면 안 돼. 쓸 시간도 없어. 의 쓰면 안 돼. 그냥 판례 쓰면 되는 거야. 아는 판례. 그리고 결론 쓰면 되는 거거든. 또 결론을 먼저 쓰라 그래. 이렇게 결론 쓰고 이유 쓰라 그러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쓰면 저는 거꾸로 썼죠. 우리는 이제 이유를 먼저 썼는데 이렇게 쓰는 게 변호사 스타일인데 그렇게 나온 거야. 그렇게 답안지를 쓴 겁니다. 저도. 요 판례는 제가 수업 시간에 투뿔 A급이라 그래서 열심히 강조했던 건데 그동안 안 나왔었거든. 드디어 나와줬죠. 오른쪽 2번은 여러분 작년 기출문제인데 봐보세요. 문제 굉장히 짧죠. 답안지가 5분 답안지죠? 264페이지 가보세요. 264페이지에 있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야. 작년 기출문제 똑같이 약수령 2번은 또 똑같이 약수령 2번에 나왔는데 같은 문제인데 얘는 작년보다 답안지가 더 짧죠. 그렇잖아. 더 줄인 거야. 최소한을 쓰자 그래서. 작년도 제가 짧게 쓴다고 썼는데 올해 또 나온 거 보고 안 되겠다. 더 줄였어.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요거만 쓰면 됩니다. 요거만 쓰면 교수님은 요걸 쓰기를 원할 거야. 이 판례 2개를 쓰기를 원할 거고 이 판례 2개거든. 그 다음에 그 결론을 맞추기를 원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이상한 거 붙이고 막 쓰는데 필요 없어. 저도 옛날에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못 써 답안지. 불가능한 답안지는요. 올해 우리 학원에서 가장 공부를 잘했던 1, 2등 그 친구 1, 2등이 들어온 친구인데 왔더라고. 선생님 이렇게 쓰면 답안지 몇 점 날 봤는데 그 친구 첫말이 그거야. 자기가 생각했던 전략도 답안지를 못 썼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걔는 원래 학원에서 답안지 쓸 때 목차 같은 거 굉장히 잘 갖춰 쓰는 편이었거든. 의 쓰고 본문수 이런 잘 갖춰 쓰고 글씨도 굉장히 빠르고. 근데 그 친구가 시험장에 가가지고는 제가 쓴 것처럼 썼더라고. 선생님 도저히 이게 몰리니까 안 되겠더래. 그래가지고 의 빼고 다 빼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다이렉트 써가지고 간신 시간을 맞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답안지를 줄였어. 보신 분들이 아니 요것만 써도 되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요것만 써도 돼. 요것만 써도 이거 물어본 거거든. 여기다 만약에 좀 더 쓰잖아? 다 가산점이야. 여기도 더 쓸 것들이 있지. 내가 더 쓰라면 더 쓸 수 있지. 그건 가산점이지 핵심 쟁점은 아니라는 거야. 핵심 쟁점은 요것만 쓰면 합격해. 근데 여기다가 의 쓰고 조합 채무에 대한 책임 쓰고 그러면 점수가 늘어나겠죠. 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절차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만 쓰면 되고요. 넘겨보실래요?
3번도 권리하자 담보 책임인데 원래 이거 쓸 때 여러분 그 쭉 이론을 쓰고 사례계를 따로 써야 되거든. 근데 그러면 시간이 늘어져.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그 본문에다가 가불병을 집어넣어 버린 거야. 그럼 답안지가 줄어들지. 쓸 건 다 쓰고. 그래서 이것도 한 6, 7분이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 이렇게 쓸 거야, 올해 답안지. 예,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고요. 4번 문제는 교차 청약이잖아. 이것도 5분 안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냈습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답안지를 쭉 써봤거든. 써봤더니 이렇게 제 답안지처럼 쓰잖아. 그럼 34분 걸려. 34분. 안 걸릴 것 같죠? 걸려. 왜 걸리냐면은 문제를 읽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보면서도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겠다 고민하고 답안지를 쓴 거잖아. 34분 걸려. 여러분 같으면은 이 정도 쓰는데 40분 이상 걸린다는 거지. 왜? 여러분들 저보다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나중에 이 답안지를 제가 나중에 고치려고 그랬다 안 고쳤어, 일부러 또. 왜냐면은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가장 심플한 답안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썼으니까. 올해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항상 이 답안지를 염두에 두고 하세요.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쓰겠다. 9회 문제 봐볼까요? 9회 문제 봐보시면은, 여러분 9회 1번 케이스가 어려웠잖아요. 262페이지. 문제 읽는데 5분이 더 걸렸어. 미친 거죠. 근데 여러분 답안지가 너무 길어. 지금 완벽한 답안지거든? 제가 써놓은 답안지인데, 문제 읽는데 5분이 넘게 걸렸는데, 어떻게 이 답안지를 15분 안에 씁니까, 여러분들이? 이 답안지는 작년에 제가 답안지 쓰는 답안지는 완벽한 답안지를 쓴 거야. 올해처럼 다이제스트 답안지를 쓴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되라고 완벽한 답안지를 쓴 거거든. 근데 내년에는 이렇게 못 써. 이렇게 준비하지도 않을 거야. 2번 문제도 올해 나왔던 기출문 똑같은 거라는데 작년에 제가 자세히 썼죠.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오른쪽에 3번 문제는 간단히 썼어요. 시간이 부족할 줄 알아서. 넘겨보시면 4번이 이게 4번이 굉장히 쓸 문제가 많은 양이에요. 작년 4번 문제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이것도 좀 줄여 쓴 거야. 빼버리고. 그래서 얘는 양이 많죠.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건 줄여 써야 돼. 그러려면 뭘 물어보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판례 물어보면 그것만 쓰면 돼. 그 완벽한 답안지는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올해 내부 문제가 전부 다 사례로 나왔잖아. 1번, 2번, 3번, 4번이 다 이렇게 단문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사례로 물어봤잖아. 근데 여러분, 사례로 물어봤다 그래서 이게 사례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사례는 1번만 사례고, 2번도 사례죠. 근데 2번도 준 사례라고 그러고, 3번, 4번은 사례를 빙자한 이론 문제라고. 그냥 권리하자 담보 책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교차 청약 쓰는 거야. 근데 문제 낸 사람이 타인 권리 매매 담보 책임을 써라. 또는 교차 청약을 써라. 이렇게 안 된 거지. 요게 변호사 시험 스타일이야. 그게 단문을 그냥 쓰라고 낸 게 아니라 내가 뭘 물어보는지를 네가 판단하라는 거지. 아직까지 우리 시험은요, 뭘 물어보는지를 알 수가 있어. 공부를 좀 하게 되면, 1년 하게 되면. 변호사 시험은요,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 공부를 하고 가도. 미치려고 그래. 아무리 읽어도 쟁점이 없어. 미치는 거야. 딱 읽었는데 거기 해당되는 판례가 있으면 맞는 거야. 그 변호사들은 판례 엄청나게 요구거든. 근데 읽었는데 판례가 안 떠오르잖아. 미쳐버린다고. 미쳐버린다고. 그래서 변호사 시험 끝나고 항상 말이 그거잖아. 쟁점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때 그냥 강사가 어떤 판례를 툭 보여주잖아. 그럼 막 좌절하는 거지. 판례가 있었구나 하면서. 근데 우리 시험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올해 문제 본 사람들은 이게 다 사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례 문제가 아니야. 이게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 영풍문고에서 행정사 시험 보겠다고 책 좀 뒤져보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책이 제일 많이 팔리거든요. 우리가 뭐 책을 제일 잘 만드니까 해마다 개정판 내면서 이렇게 뭐죠? 또 우리 선생님들 다 10년 이상 강의를 하신 분들이니까 책에 거의 오류가 없죠. 그래서 뭐 객관적 자료는 아닌데 우리 책이 제일 많이 팔린다고 자부를 해요. 그중에 제 책이 제일 많이 인다고 자부를 해. 그 이유는 민법을 가장 먼저 시작하니까 공부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책은 다 기출문제가 붙어 있잖아. 이 기출문제를 보는 동안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런다고. 이런 거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 상상을 못한 거야. 이게 무슨 변호사 시험이지 이게 무슨 행정사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너무 하기도 전에 겁먹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안 먹어도 돼. 왜냐면 다 똑같잖아, 입장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어. 그래서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 작년 문제도 전부 다 사례 문제였어. 우리랑 똑같았어. 그래서 1번, 작년도 보셔서 1번, 2번, 작년에 4번 계약갱신 요건 요거 빼놓고는 3개 준 사례였잖아.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올해는 4개가 준 사례니까 더 힘들지 않냐 그러는데 작년 4번 문제가 더 쓸 게 많어. 올해 4번은 쓸 게 없고. 그래서 경향이 바뀐 거야. 출제위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제위원한테 기출문제를 주거든. 출제위원이 뭐 하겠어요? 그 출제위원들은요, 들어가기 전에는 행정사랑 과목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공단에서 불러주니까 고맙다고 가는 거야. 아유씨, 나도 출제원 됐어? 이력서 한 줄 쓰려고 가는 거라니까. 젊은 친구들 부르거든. 40대 초반. 이렇게 부르면, 나를 드디어 불러주는구나. 간다고. 또 여기 들어가야 나중에 또 변호사 시험도 들어가니까. 그럼 가가지고 기출문제를 준다면 이렇게 냈다고.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 야, 요렇게 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 시험 시간에 몇 분인가는 생각도 안 하고, 작년 9회 문제 보니까 케이스 문제 이렇게 길게 냈어? 아이고, 나는 좀 더 작게 내야지? 그렇게 낸다니까, 10회 때. 그래서 보면 9회도 케이스고 여러분, 8회도 볼까요? 8회 보면 똑같아. 8회 케이스도 다 케이스잖아. 7회 문제, 7회 4번 봐봐. 약수령 문제 엄청나게 길지 않아요? 7회도 그렇고, 6회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시험이 되게 보면은, 이렇게 앞에 1, 2, 3, 4회 때는 단문으로 막 이렇게 앞에 한번 봐볼까요, 한번 여러분? 227페이지 가볼래요? 227페이지. 222페이지 1회 문제 봐보세요. 1회 때는 1번만 사례고, 넘겨보시면 2번, 3번, 4번은 또 뭐로 돼 있습니까? 단문으로 돼 있죠? 1회 때는 그렇지 않아. 2회 때는 어떻게 돼요? 2회 때도 비슷해. 1번만 사례고, 2번, 3번, 3번은 뭐야? 단문이죠? 그렇죠. 왜냐면 2회 출제위원들은 1회 출제위원 문제를 보고 내니까 그래요. 3회 때부터 좀 바뀌어. 3회 때 4번 문제가 그냥 지상 매수 조건 쓰라는 건데, 이 단문 문제를 꼭 케이스 문제처럼 쭉 길게 냈잖아, 이렇게. 실제로 그냥 지상 매수 조건 쓰라는 거야. 근데 뭘 쓰라는 걸 가르쳐 준 거지. 그러니까 4회 때부터 본격적으로 바뀌죠. 4회 때 넘어가 보실래요? 약수령 2번부터 가불병이 등장해. 약수령 3번도 가불병. 그리고 2개가 등장했어, 4회 때는. 그럼 5회 출제위원들은 또 자신감을 갖겠죠. 그래가지고 5회 4번 문제 봐보실래요? 이것도 가불병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그러다가 6회쯤 되면은 6회 3, 4번 봐보세요. 더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들어가고 출제원 들어간 사람들은 시험 문제가 서너 줄 되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거기 내는 거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셔야 돼. 공부할 때는 이게 뭐에 관한 문제면 쓸 수 있다 그랬잖아. 이게 단문 뭘 물어보는지를 알면 돼. 단문 뭘 우리는 이게 단문 뭘 물어보는 거다. 판례 뭘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알면 돼요. 변호사 시험은 그 문제가 문제지만 해도 한 10장 되거든. 이래마. 그래가지고 거기에 영향받아가지고 요즘 법무사 시험도 개판이 돼버렸어. 예전에 법무사 시험은 이렇게 케이스가 길어도 한 페이지였는데 요즘 기본이 3페이지야. 왜냐면 출제위원들이 들어간 사람들이 판사들이 들어가니까 판사들이 변호사 시험도 내거든. 판사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내던 버릇을 그대로 내는 거라고 뭐 이렇게 길게. 근데 우리는 문제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못 풀지 않습니까? 답안지를 못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생각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그냥 막 자세히 문제를 내줘 막 이렇게 막 소설처럼 내줘. 소설처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1번 사법시험이 그래. 1번 사법시험이. 따라가는 거야 계속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도 9회 10회 출제 경향이 내년 11회에도 이어질 것이다. 그렇죠? 항상 공부할 때 9회 10회 나왔던 걸 공부하면서 이게 단문에 관한 건지 판례에 관한 건지 순수한 사례 문제를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판례에 관한 거면 그 판례를 쓰셔야 되고 단문에 관한 거면 단문을 쓰시면 돼.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오세요. 올해 저희 학원에서 많이 찍었다 그러고 선생님들이 강의하신 게 많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학원도 많이 고무되어 있고 동영상 하시는
방문각 에듀스파 등이 고무돼 있고 그러거든.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그 우리가 강의한 내용하고 시험에 출제된 내용을 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 이렇게 홍보하려고 했는데. 근데 저는 좀 희한한 게, 아니 재작년에 더 찍었다니까. 재작년에 더 많이 찍었어. 재작년에 더 많이 찍고 홍보에 미흡한 것 같아. 홍보를 잘. 근데 문제는 뭐 제가 강의할 때도 올해 마지막에도 그랬어. 우리가 20개 3개나 나올 거다. 걱정하지 마시라. 3개나 나올 거다.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틀어보시면 돼. 3개나 나올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찍어주면 매매에서 나오면은 담보 책임이고 임대차는 무조건 보증금이다. 보증금 안 나오면 걔는 인간이 아니다. 내가 그랬거든. 근데 보증금이 나와줬어. 내가 작년에도 그랬거든. 작년에도 보증금 안 나오면 인간이 아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안 나와가지고 미칠 줄 알았더니 올해 나와줬어. 그래서 내년 문제도 출제위원이 민법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내년에 나올 문제 3개도 무조건 찍을 수 있어. 3문제는 무조건 찍을 수 있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요, 3개는 찍고 3개 중에 하나는 기출문제가 나올 것 같아. 3개는 무조건 찍고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이 하셔야지. 그걸 이제 강의하다가 근데 마지막까지 하다 보면 3개는 찍을 것 같아. 왜냐면 올해 나왔던 문제만큼 중요한 주제가 안 나왔거든. 왜냐면 임대차에서 2문제가 나올 수는 없잖아. 항상 그래. 이게 나오면 보증금이 나오면 이게 못 나오지. 제가 그랬거든. 작년에 보증금 아니면 수수노무라 그랬어. 임대차에서 2문제는 보증금 아니면 수수노무라 그랬거든. 보증금 나오면 수수노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올해 보증금 나왔잖아. 그럼 내년은 뭐야? 수수노무야. 첫날 찍습니다. 첫날 찍어보는데 내년은 무조건 수수노무 나올 거야. 그래서 공부할 때 여러분, 공부할 때 A급을 먼저 하는 거야. A급, B급, C급 같이 하잖아? 그럼 B급 외우면 A급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여러분 머릿속에. 그래서 A급 20개 먼저 하고 B급 10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보면은 30개 외우잖아? 그럼 더 이상 머리에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 왜? 우리 30개만 있는 게 아니라 절차로도 한 50개 있고 사무국이 한 70개 있고 그러거든. 이게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민법은 30개 정도만 할 거야. 그리고 30개 안에서 3개 또는 4개는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3개, 4개 나오면 점수로 따지면 그것만 끄적끄적 해도 60 이상 나와요. 민법 때문에 떨어지진 않지. 근데 만약에 이제 2회 때 많이 빗나갔거든? 2회 때처럼 빗나가면은 2회 때는 큰 문제를 빗나가 버렸어. 제가 2회 때만 그랬어. 나머지 다 찍었는데 그때는 이제 3개를 못 찍었잖아. 그러니까 점수를 때려보니까 다 50대 초반이더라고. 굉장히 미안했죠. 자, 앞으로 돌아오세요. 자, 바로 이제 수업 들어갈게요. 공부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개론도 의미가 없어. 제가 지금 11년차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냥 제 자신이 그 강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여러분은 그걸 따라오면 돼. 1회 때 나눠줬던 마지막 6월 달부터 강의했을 때 1회 때 쓰던 자료 70페이지야. 70페이지 갖고도 1회 시험에 다 찍었어. 다 나왔어. 1회 때 예상 문제, 큰 문제는 제가 학원에서 모의 시험을 4번이나 봤어. 이게 무조건 1번 문제라고. 그 1회 때 박수 받았잖아. 수험생들한테. 그게 진짜로 나올 줄 몰랐다고. 다른 학원은 그거 못 찍었거든. 저는 그거 찍었거든. 그거 아니면 낼 게 없다고. 근데 지금은 나눠준 자료가 200페이지야. 작년에 나간 이제 2022년 대비 자료가 200페이지였다니까. 70페이지 갖고 커버했던 자료가 지금 200페이지가 돼버린 거야. 해마다 이렇게 보완이 되면서. 여러분이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어졌지. 저만 200페이지가 아니잖아. 절차론도 200페이지, 사무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따로 할 수도 없고 본인이 따로 준비할 수도 없어. 200페이지 봐야 돼 지금 당장. 자료 200페이지 봐야 되고 교과서가 200페이지인데 나눠준 자료가 200페이지라니까. 제가 여러분이 나눠줄 자료가. 그래서 따라 볼 시간도 없고 따라 볼 여유도 없어. 그냥 저희 학원하고 같이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학원에서 시키는 것만 하세요. 그것도 하기 힘들 겁니다. 제가 해마다 강의 끝날 때마다 들어서 선생님 그 강의 자료가 조금 줄여주면 안 되냐 맨날 그러거든. 더 찍어달라고. C급은 안 나눠주면 안 되냐. 그래서 올해 제가 하루 특강 할 때 C급 문제는 아예 빼버렸거든. 자료에서. 아예 작년까지 다 나눠드렸는데 그러니까 200페이지 넘어가더라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C급 문제는 아예 그 자료에서 다 지워버렸어.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지. 안 나왔어. 안 나오고.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그렇게 할 생각인데 하도 C급은 지워달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따로 뭐 공부를 준비하는 그럴 여유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학원의 책임도 더 커진 거죠. 여러분들 전적으로 학원에 의지하게 되고 저희도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약분만큼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다른 거 준비하지 마세요. 지금 200페이지 넘는 자료가 올해 잘못하면 250이 될까 걱정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줄일 건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다음 자료도 작년에는 제가 1월 달부터 나눠드렸거든. 1월 달에 나눠드리고 3월 달에 나눠드리고 6월 달에 나눠드리면서 이 자료가 제가 나눠준 자료는 1년분하고 똑같아요. 1년 동안 바뀌질 않아. 계속 추가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1월 달에 나눠준 거 외우고 3월 달에 외우고 5월 달에 외우고 그러면 됐는데 작년도 한 달, 2달 땡긴 거거든. 그 전에 3월 달에 나눠주다가 올해는 더 땡길 거야. 그래서 다음 주부터 자료가 나갈 겁니다. 바로 11월 달부터 바로 자료 나눠드릴 테니까 많이 나가진 않아. 많이 나가진 않을 거고 어차피 지금 나눠준 자료는 무조건 외워야 할 자료야. 무조건 외워야 할 자료. 그거 나눠드릴 테니까 11월, 12월부터 좀 작년보다 2달 땡겨서 공부하자고요. 그래서 6월 되기 전에 3, 4, 5월까지 들으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정도로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목차 보겠습니다. 목차 좀 봐볼까요? 계약 총론 볼게요. 의인의 시험에 안 나오고요. 계약 자유는 C급이고요. 보통 거래 약관도 C급입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약관은요, 변호사 시험에서는 A급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C급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약관 규제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약관을 쓰려면 약관 규제법을 써야 되는데 우리 시험 범위 특별법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 2개뿐이 없어요. 그래서 약관 안 내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아마 내고 싶어서 근질근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약관을 강의합니다. 근질근질할 그 사람들 때문에 3문제만 딱 외울 겁니다. 그중에 한 문제가 B뿔 정도 해가 그것만 쓰면 돼. 올해도 안 나왔어. 결국 한 문제 준비하는 거야. 그 한 문제. 계속 안 나와. 종료 안 냅니다. 뭐 객관식 문제입니까? 낼 거 없습니다. 성립 냅니다. 성립 파트 지금 한 2문제 나오는데 성립 동그라미, 효력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 여러분 총론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시험 문제 뭐뭐 낸다고? 성립, 효력, 해제. 이게 시험범위야. 그렇죠? 올해 문제는 10회 때는요. 성립 3문제 나왔죠. 교차청이야. 성립사 하나가 나왔고 해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논술형 우리 그 요강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논술형 하나, 약술형 셋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 그렇죠? 그리고 논술형은 설형으로 출제될 수 있고 실제로 보면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시험 문제가 항상 논점을 2개를 내. 논술형을 사례 문제를 큰 사례를 해가지고 다 쓰라고 내는 게 아니라 요 쟁점과 요 쟁점을 별개로 낸다고. 그럼 결국 시험에 나오는 쟁점이 몇 가지죠? 5가지야. 이해되셨죠? 그 중에 총론은 무조건 2개 나와. 올해도 2개 나왔죠? 올해 2개. 그래서 성립 나왔고 효력 해제 나왔죠. 그럼 내년에 나올 거냐? 또 나오지. 내년에 저는 예상합니다. 내년에는요 성립하고 효력이 나올 거야. 성립하고 효력이. 물론 공부는 다 합니다. 여기까지 3주 걸립니다. 해제까지 하는데 3주. 해제가 양이 많거든. 우리 민법서 가장 중요한 게 계약 해제예요. 얘는 계약은요 체결하는 건 누구나 해요. 해결하러 가서 돈만 내면 되잖아. 식당 가서 밥 사 먹는 거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뭐가 힘들어? 밥 사 먹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주문을 취소하는 게 힘들어. 주문을 갑자기 주문했는데 기차 시간 다가와서 가야 돼. 그게 힘들잖아. 그런 거 하는 게 해제, 무효 취소거든. 근데 무효 취소는 민법 총칙이라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그래서 맨날 뭐만 내는 거지? 해제지 낸다니까. 그래서 1회 때 우리 시험 문제가 해제 효과였어. 제가 이거 나온다고 4번을 하고서 똑같은 문제를 4번을 썼다니까. 근데 그게 시험장에 그대로 나왔어. 얼마나 기뻤겠어. 4번을 쓴 답안지가 시험 문제 1번에 그대로 나왔는데 제가 내 문제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 이게. 해제가. 알아두세요. 그래서 해제는 또 열심히 할까요? 해제만 올해 한 4시간 이상 떠들 겁니다. 뭐 내년에는 안 나온다면 그래도 할 겁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릿속에 외우고 계세요. 성립, 효력, 해제 이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강론이 있죠. 강론이 몇 개입니까? 15개입니다. 15개인데
제가 첫날 이걸 칠판에 쓰고 마지막 날 쓰거든. 강론 15개가 시험이 되잖아. 그럼 저희 첫 번째 A급 문제가 있어. A급으로. 가장 시험에 중요한 게 뭐죠? 매매야. 두 번째가 뭐죠? 임대차. 세 번째가 뭡니까? 조합. 죄송합니다. 도급. 네 번째가 조합. 다섯 번째가 위임. 이렇게 나온다. 이게 A급 문제거든. 제가 그래도 어떻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A급 문제는 이걸 다 열심히 해야 되나? 그게 아니야. 시간 나면 뭐부터 하는 거야? 매매부터. 그 다음 시간 나면 임대차. 그래도 시간이 남네? 그러면 도급. 시간이 안 남네? 그럼 그냥 시험장에 가는 거야. 이해됐죠? 시간이 남네 그럼 뭐라고? 조합. 그 다음 위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게 A급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에도 그랬잖아요. 올해는 여기 안 나올 거고 이 두 개가 나올 거다. 매매에서는 담보책임,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아니면 수수료 뭐 그랬거든. 근데 그렇게 안 찍으면, 그렇게 꼭 선생님 이렇게 찍으면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찍어줘야 여러분들이 공부해. 그래서 1년 내내 찍었는데도 제가 마지막 날 매매는 담보책임, 임대차는 보증금 그러니까 또 막 또 쓰더라고. 1년 내내 한 말인데도 내가 1년 내내 그렇게 말했는데도 마지막 날 또 말하니까 마지막 날 한 번 더 찍어주잖아. 또 막 쓰는 거야. 왜 임대차 담보책임 써가. 그러면 그거 받겠지. 제가 그랬거든. 아침에 출발할 때 아침에 지하철에서 내렸을 때 마지막에 볼 거 요거 보고 들어간다 그랬어 내가. 시간 남으면 바로 교실 들어가지 말고 지하철에 앉아서 보라 그랬거든. 담보책임하고 임대차 보고 보증금 보고 들어가라 그랬거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게 나와주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야. 내년에도 요거하고 요거 나올 거야. 똑같이. 도급이 변호사 시험에서 중요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잘 안 내요. 도급을 내면은 건설 도급을 좀 알아야 되는데 건설 도급은 그 쓰는 용어도 조금 다르고 그래가지고 조금 특수한 분야거든. 쓰는 용어가 또 법적 용어가 아닌 것 같아. 막 그 바닥에 쓰는 용어가 좀 이상해. 이상한 한자를 쓰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낼 게 하나 있어. 할 거야. 조합은 좀 똑같은 거 2년 연장 물어봤잖아. 지금 이거 말고 낼 게 다른 것도 하나 있거든. 근데 그걸 안 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거 하나 공부하면 돼요. 위임은 1회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위임이잖아. 그래서 수임인 의무가 나왔거든. 그래서 위임인의 의무를 우리 외웠는데 안 나왔어. 그럼 또 해야지 뭐 외워야지. 그래서 아마 내린 느낌상 이거 하나 외우고 이거 하나 외우고 이거 2개 외우고 그렇죠? 이거 3개 정도 외우면 될 것 같아. 그럼 6개, 7, 8, 10개 정도 외우면은 여기서 3개는 나올 것 같아. 기본적으로. 나와줘야지. 3개는 안 되면 2개는 나와야지. 그 총론수도 나와야 되니까. A급 문제. 자,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뭐 하는 거야? B급 하는 거죠? 자, B급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B급 제일 증여죠? 여러분, 증여는요, 시험 문제가 2번이나 나왔어. 증여는 2번이나 나왔습니다. 나올 줄 알았지. 기출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대차, 임대차가 아니라. 요것도 나왔어. 준소비대차라 그래가지고. 기출됐어요. 요것도 그에 제가 찍었던 문제였거든. B급 문제로. 요거 나올 거라고. 마지막 모의사가 요거 있어. 마지막 날 4번째 문제가 요거였다니까. 작년 강의 마지막 날 4번째 문제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상가임대차보호법 그거 권리금 해석 보조도 있잖아. 권리금 아니지? 작년 뭐였지? 계약갱신 요거 작년 문제. 그게 작년 마지막 문제였어. 모의고사.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답안지를 써보신 분들은 마지막 날 쓰고 그 다음 주 시험 봤으니까 쓸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올해도 그거 기대해 있거든. 근데 올해는 5주 수업하다 보니까 마지막 주에 했던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 그래서 올해 5주 동안 시험 본 거 있잖아. 싹 봤더니 거기서 3개 나왔더라고. 왜냐면은 뭡니까? 요건 안 냈잖아. 기출 문제는 문제 안 냈으니까. 기출 빼는 거기서 다 나왔어. 어디다 찍었던 거거든. 문제가 없었지. 세 번째 뭐 있어요? 별로 안 중요하거든. 그래서 생각도 안 난다, 이제. 그렇죠? 세 번째는 현상 광고. 또 이거 죄송합니다. 여행 계약. 신설대가 이것도 기출됐죠. 다 기출된 거야. 현상 광고. 이게 안 나왔어. 그래서 작년에 이거 찍었었거든. 이 3개는 기출이 됐거든. 올해 기출이 안 된 게 이거야. 그래서 올해는 현상 광고 중에서 현상 광고는 상금을 걸고 광고하는 거야. 강아지 찾아주세요, 이거.
그 중에서 우수 현상 광고, 공모전 하는 거, 그거 내일 나올 줄 알고, 제가 마지막에 그 전주 모습 이걸 썼는데 안 나왔어. 이게 나와줬어야 여러분들이 아싸 했을 텐데, 이게 안 나오고 비교 문제가 총론서 나오는 바람에. 현상 광고. 되셨죠? 다섯 번째가 화해. 화해도 출제가 됐어. 이게 여러분들 5가지 중에서 뭐만 출제가 안 됐다고요? 요것만 출제가 안 됐다고. 그럼 올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무조건 해야지. 이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 그냥 지금부터 그 나눠준 프린트 있잖아. 그 두 문제 만들어 두 문제만 쭉 외우고 있으면 돼. 요건 외우면 되고, 요건 저 시험에 나왔는데 나오면 똑같은 문제 또 나올 거야. 쓰는 거 어렵지 않아. 그래서 내년 생각할 때는 이거 또 할 거야. 하나씩 다. 안 나온 것들 유지를 해가지고. 여기서 무조건 해마다 하나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는 안 나왔지만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 올해는 총론서 나오는 바람에 안 나왔잖아. C급 문제 볼까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여러분 안 나오는 건 여러분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저는 합니다. 저는 강사인데 해야지. 안 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해.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 교환. 매매도 모르는데 교환이 시험에. 요즘 누가 교환을 해? 당근마켓 때문에 나올까? 당근마켓도 교환하는 건 아니잖아. 물건을 사는 거지. 그렇죠. 교환.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사용대차. 누가 공짜로 빌려주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어? 안 내. 근데 사용대차, 제가 강의할 때는 이걸 왜 강의하냐면, 사용대차 몇 가지 조문이 임대차에서 준용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의를 하는 거지, 사용대차를 왜 시험에 내요? 안 냅니다. 세 번째는, 뭐 있어? 임치, 물건 맡기는 거. 아니, 위임도 안 내는데 임치를 내겠어요? 안 냅니다. 임치 안.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하나 좀 쓸데없는 게 빠진 것 같은데. 고용. 여러분,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고용을 민법 쓰네요. 민법 교수님들 고용 모릅니다. 관심도 왜? 근로기준법이 따로 있잖아. 노동법이 알아서 하겠지. 안 냅니다. 고용. 다섯 번째, 임치 고용. 종신정기금. 종신정기금은 종신토록 돈 준다는 거거든. 요즘 일을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연금보험으로 때우지. 그래서 안 냅니다. 이 종신정기금이나 고용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래 사법시험, 변호시험에서 객관식에도 나온 적도 없어. 객관식에도 안 내. 책에 쓴 교수님들 뭔 내용이 써있는지도 모르고 본인들도 모를 거야. 변호시험 공부한 친구들은요, 이거 하나도 안 하고요, 요것도 하나도 안 합니다. 걔들은 딱 이 세 개만 해. 매매, 임대차, 토. 요것만 하고 시험장 조합까지. 그리고 다 거기서 시험 문제를 내. 뭐 10문제씩 낸다고 해. 중요한 게 집중한다고. 근데 우리 시험 어떻게 한다고요? 한 문제 나와, 저기서. 여기서는 안 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 해준 거 있잖아. 그것만 하시면 돼. 그것만. 그것도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들어도. 제가 올해는 하도 부담스러우니까 마지막에 잘해도 빼버렸다 그랬잖아, 이걸. 그냥 들으면 또, 교환이면 들으면 뒀다가 시험장에 나오잖아. 그러면, 에이씨 하면서 세 줄만 쓰면 돼. 세 줄도 생각이 안 난다고. 한 줄만 써, 한 줄. 다른 사람 한 줄도 못 써. 다른 사람들,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쓰고 말 거야. 근데 여러분 의의라도 쓸 수 있잖아. 교환의 의의, 사용대차의 의의, 임치의 의의. 그 정도만 쓸 수 있어도 남들도 5점은 더 맞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건 안 하는 거고, 요거 합니다. 이거 한 5주 동안 해요. 1주, 2주, 3주, 4주, 5주 이렇게 할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8주 강의 하시면 충분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말했던 거. 그 다음에 이건 5가지를 똑같은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하고 시간 남으면 이거. 얘도 마찬가지야. 엄밀히 말하면. 이거부터 하는 거. 이거만 2문제 나왔거든. 다 한 문제고 얘만 2문제 나왔거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정의가 제일 중요해. 그 소비대차는 예를 은행 대출 받는 게 금전 소비대차거든.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 공부하고 시간 남으면 요거 공부하고. 여행객은 신설된 거잖아. 그래서 처음에 2년 안 나오다가 그 다음에 나왔죠. 처음에 이게 법이 신설이 됐는데 출제범위에 빠져 있는 거야. 법 바뀌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 공단에 전화 걸었다니까. 제가 직접 전화 걸었어. 담당자가 출장 갔다 그래가지고 담당자가 있더만 우리 행정사 담당자가. 그래서 그 담당자가 오시면 전화 달랐더니 전화를 주더라고. 그 다음 주인가. 그래서 물어봤어. 여행객이 신설이 됐는데 당신들이 올해 올린 출제 경영에는 거기에는 빠져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급 당황하셔가지고 제 말을 듣더니 그 다음 주에 공고가 올라왔어. 뭐로 올라왔냐면 개정이 됐지만 올해 출제 범위에서는 안 내겠다고. 자기들 실수했으니까 그걸 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애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왔어. 저도 알았지. 그 다음에 나올 거라고. 그래서 한 문제가 딱 나와줬거든 이렇게.
또 낼 건 없어. 이건 나오잖아? 그러면 또 얘도 기출문제 그대로 나오는 거야. 다른 내용 낼 게 없거든. 이거 딱 한 문제 그거 하나야. 하나만 준비하면 돼.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2개 준비하고 이거 하나 준비하고 요거 2개 이거 하나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그렇게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게 20개, 30개만 딱 나눠주고 그것만 외우면 되지 않겠나요? 그러면요 그게 로또죠. 그게 로또죠. 걸리면 대박이지만 하나만 빗나가면 로또 2등만 돼도 별거 없잖아요, 요즘에. 요즘 로또 2등 1억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하나 틀렸는데 1억도 안 되는 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저는 로또 해봤자 2개에서 맞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거기다 인생을 걸면 안 돼. 그건 도박이야. 절대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베이스를 쌓아야 돼, 베이스를. 베이스를 공부하면서, 이게 뭐지? 이게 30문제야. 뭐죠?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의 실력은 눈에 보이는 건 이것만 외우면 되지만 실제로 뭐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정도가 있어야 한다니까. 그래야 빗나가든 좀 이상한 문제 나오면은 답안지를 쓸 수가 있는 거라고. 응용 문제 나오면은. 우리 시험이 케이스로 나오다 보니까 응용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조금 불리해. 제가 어려도 느꼈어. 단문을 잘 쓰시는 분들이 케이스를 모르고 툭 내잖아? 그러면 자기가 아는 걸 적용을 못 시키더라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 근데 그걸 적용하려면 기초가 있어야 돼, 기초가. 그래서 30개 나눠주니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도움 안 돼, 또. 자, 앞으로 돌아오세요. 총론 보겠습니다. 자, 16페이지 볼게요. 계약의 자유와 거지야. 중요하지도 않고. 1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밑줄을 좀 칠 테니까. 저랑 강의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펜을 2자리를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빨간 줄 할 때 있거든요. 그건 중요한 거라는 의미죠. 그러면 빨간 줄 치시고, 그 다음에 그냥 그럼 밑줄 그러면 밑줄 치시면 돼요. 막 치세요. 어차피 여러분, 기본서는요, 우리가 기초를 쌓을 때 공부하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한테 2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나눠드립니다. 1년 내내 나갈 거야. 나중에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걱정도 죽겠어. 어제 보니까 마땅히 뺄 게 없더라고. 빼려고 봤는데 뺄 게 없어서 고민스러운데, 그러니까 책의 밑줄을 열심히 치시기 바래요. 기초를 쌓아야 되니까. 채권법 보시면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죠. 밑줄. 특정인이 이게 채권자죠. 다른 특정인 채무자한테 이런 특정 행위 있잖아. 그걸 독일어로 급부라 그래. 급부. 라이스톤 그래가지고 채권은 뭐죠? 급부 청구권이야. 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해달라는 것은 물건 넘겨달라는 것도 있고 어떤 액션을 취하라는 그런 것도 있죠. 채권은 의사표시의 민법 총칙에서 2가지 있잖아. 법률행위, 법률의 규정. 근데 법률행위 채권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게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 발생한 게 뭐 있어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채권법 구성 가보시면 제1장은 총칙이라 그래. 채권 총론이라. 총칙을 공부하는 항목을 총론이라 그러거든. 2장 계약. 밑줄 쳐볼래요? 이게 우리 시험법입니다. 527, 733. 한 200개 되죠? 거기다 주임법, 상임법. 2개 더하면 우리 시험법입니다. 3장 사무관리, 4장 부당이득, 불법행위 시험법이 아니에요. 그게 뭔지 개념만 아시면 되고. 1장을 총론이라 그러고 2장부터 5장까지를 우리 채권 강론이라 그래, 옛날에는. 지금 로스쿨은 이렇게 안 해. 지금 로스쿨은 강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1학년 이렇게 막 들어가면은 계약법이라고 공부를 해요. 계약법. 계약법이라 그래가지고 계약법 안에서 여기 나와 있는 3편 2장 계약하고 민법 총칙 있죠. 우리 1차 시험 때 공부했던 거. 민법 총칙을 같이 공부합니다. 민총이라는 과목도 없어지고 계약법 안에서 그래서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은요.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민총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돈 많이 될 거야. 아예 대학 수업을 그렇게 한다니까? 같이 한다니까? 민총이라는 과목이 없어졌어. 채권 강론이라는 과목도 없어지고. 계약법이라 그러죠. 미국 놈들이 그렇게 하거든. 미국 놈들이 컨트랙트라 그래가지고 과목을 그렇게 공부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공부합니다. 어차피 로스쿨이 미국 제도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2장 5장 채권 강론이라 그러는데 마지막 우리가 공부할 건 뭐라고? 제 3편 2장 527에서 733이다 이렇게. 옛날에 또 미친 인간들이 있었어. 선생님 그냥 시험 과목이 민법 계약이니까요. 진짜 사고방식들이 좀 상식적으로 사고를 못하고 민법 계약이니까 이 계약법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물권계약도 나오고 가족법상 계약도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나 그 말 듣고 참 사람 생각이 참 다양하구나 느꼈는데 이건 그냥 이 계약법이라는 법이 이름이 없으니까 이렇게 쓴 거야. 그렇죠? 가족법상 계약이라든가 물권계약은 시험 보면 기하냐? 절대 아닙니다. 미친 짓 그래. 이게 뭐라고? 527에서 733 이거 공부하는 거야 이것만. 이걸 우리가 계약법이라 그래. 계약법이라고. 2장 계약을 계약법이라 그러죠. 오른쪽에 넓은 의미 계약 나와 있잖아요. 셋째 줄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다 들어간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계약은 뭐라고요? 민법 3편 2장이다. 우리 시험법에는 여기다. 됐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시는 안 봅니다. 내년 오늘까지 다시는 안 볼 거야. 어차피 시험 안 나올 거잖아. 넘기세요.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C급입니다. 제가 여러분 저 ABC급 말해주잖아. 그럼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ABC급은 제가 그날 기분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왜 선생님 지난달에 C급인데 이번 달에 B급은 공기 흐름이 바뀌어서 그래.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 대강만 알려주는 거야. 계약 자유 제한을 했는데 B급이라 그랬는데 안 내시더라고. 요즘처럼 준 사량으로 문제를 내다 보면은 이걸 낼 이유가 없지. 그냥 이건 뭐 쓰라는 거야? 자유 내용과 오른쪽에 제한 두 개 쓰라는 거야. 그 첫 번째 자유 원칙이 저는 의라고 써놓으실래요? 가로 열고. 큰 목차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의, 내용, 제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 내용, 제한. 안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C급 문제는 뭘 외우시라 그랬지 제가? 세 줄 외우시라 그랬잖아. 의 외우라 그랬고 의 외워야지. 빨간 줄.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 형성이 자 꺽쇠 열고. 꺽쇠 열고 그러시면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키워드란 소리거든. 꺽쇠 열고 법에 제한은 위배되지 않는 한 꺽쇠 닫고.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완전히 당사자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가능한 한 승인한다. 승인이란 말이 독일어인데요.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냥 번역을 하다 보니 이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기억나세요? 우리가 타다 기억나세요? 타다 서비스를 했었잖아.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카카오에서 그거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국토교통부에 질의도 했어. 이거 해도 되냐고. 이게 우리나라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 다 물어봤어. 이렇게. 물어보고서 이게 거기서 어긋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작한 거야. 근데 사실은 문제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부 말을 바꾸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이게 비즈니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할 수 있어야 되잖아. 무슨 말이냐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계약 자유라는 것은. 근거가 없어도 그걸 막지만 안 된다면 다 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되셨죠? 중국이 그걸 잘해, 중국이. 중국이 그래서 IT가 최근에 막 여러 사람들 중국은 우리 같으면 타다 같은 거 없어. 중국 타다 그런 비슷한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중국 사람들 물론 중국은 나중에 막겠다 마음먹으면 또 하루아침에 막아버리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근거가 없으면 못하는 걸로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안 그래? 계약조에는 뭐라고? 막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법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겁니다. 내가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걸 막는 법이 없어. 그럼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그걸 할 수 있던 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용. 체결의 자유. 이거 머르게 자다. 이런 거 머르게 자다 필요 없죠. 체결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 밑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죠. 상대방 선택의 자유. 상대방 선택 밑줄. 원하는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 여러분 체결 자유도 결국 사람을 전제하는 거잖아. 그래서 1번, 2번을 묶어서 표현하기도 해. 체결 및 상대방 선택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제 답안지를 써야 되니까 따로따로 쓰면 점수 배점이 올라가잖아요. 따로따로 쓴 건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은 체결과 상대방 선택은 같은 거지. 포함된 거. 그럼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럼 나이트클럽이나 홍대 클럽에서 물 관리하는 거 있잖아. 합법이야, 불법이야? 홍대 클럽 가시잖아. 제가 홍대 클럽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강남 나이트 한참 다닐 때 보면은 참 눈물 날 때가 있어. 강남에 유명한 나이트가 있거든. 근데 그게 나이트 얼마나 유명하냐면 지하도 나이트가 있고 5층에도 나이트가 있었어. 이렇게. 뭔지 아세요? 근데 남자들 넥타이 메고 오잖아. 그럼 5층으로 보내. 이해되죠? 지하가 물이 좋아. 근데 지하로 못 가. 못 간다니까? 지하로 못 가고 5층으로 보낸다니까? 그럼 들으면 안 된다. 그 여자들은 멤버십 카드가 있어야 들어가. 그냥 구경 오잖아. 못 들어간다니까? 클럽이 그랬어.
그게 얼마나 콧대가 높아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들어갈 자기 되는 사람한테 미리미리 멤버십 카드를 나눠준다는 얘기 이렇게 회원권을. 그래서 그 여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 그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양복 입으면 못 들어가. 직장인들은 안 돼. 직장인들 어디로 간다고? 5층으로 가가지고 5층 가면 전부 다 넥타이들이 있어 이렇게. 이게 놀맛이 나냐고. 그러니까 누가 나와서 따지는 거 이런 게 어디냐고. 사람 차별하냐고. 그럼 걔들이 뭐라 그런다고? 체결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 걔들 마음이야. 걔들 마음. 그게 싫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해되셨죠? 그게 얘기야. 그래서 체결 및 상대방 선택. 눈물 납니다. 나이트 물 관리는 적법. 그러니까 그거 따지면 안 돼. 어떻게 하셔야 돼? 지하러 가고 싶으면. 읍소를 해야지. 돈을 좀 찔러주든지. 거기다 내놓고 이런 게 어디냐고 차별하냐고 그러고 대한민국 국민은 다 평등한데 그딴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걔가 이거 들먹입니다. 내용 결정하자.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법에서 제한을 어긋나지 않으면. 방식의 자유. 원칙적으로 방식이 없죠. 분류식의 원칙이야. 이거 뭐 외울 것도 없잖아. 쓸 것도 없고. 시험에 내봤자 뭐 제목만 알고 있으면 답안지를 쓸 수 있죠. 체결의 자유는 체결 여부를 자료 결정할 수 있다. 상대방 선택은 자신이 원하는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내용 결정은 계약 내용을 어떻게 정할지도 자유다. 방식의 자유는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별 내용이 없잖아. 그래서 안 내는 거야. 판례도 없고. 오른쪽에 제한은 더 중요하지.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앞으로 여러분 오른 좀 방이 달라진 게 뭐냐면, 제가 하다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할 거야.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C급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 요건 조금 봐달라 이거야. 반대로 제가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 그 말은 뭐야? 원래 봐야 되는데 안 봐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X는 안 할 거야. X 하다 보면 여러분 너무 안 볼 것 같아가지고 X 표시는 안 하고 요 두 개는 할게요. 중요하도록. 오른쪽에 그게 동그라미 5야. 요거. 뭐냐면 이 중에서 좀 내고 싶자 그러면 나는 요거 낼 것 같아. 계약 내용의 자유에 대한, 계약 원칙에 대한 제한이 있잖아. 제한은 열고 동그라미 5. 요건 알아두셔야 돼. 자유에 대한 제한 중요하죠. 여러분 체약 강제란 말은 뭐냐? 계약 체결이 강제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밑줄 치지 말고 봐보세요. 여러분 우편이나 우리나라 우편은 독점이죠. 통신도 여러분 KT 같은 거 KT 유선 전화는 무조건 가야 되죠. 그다음에 운송. 여러분 우체국 택배는요. 집업만 있으면 어디든 갑니다. 섬에도 갑니다. 전방에도 갑니다. 집원 있으면 간다니까 우체국 택배는. 그래서 우리가 전방에 물건 보낼 때는 우체국 택배로 보내잖아요. 수저는 우리나라 독점이죠. 전기도 독점이고 가스도 지역별로 독점 회사들이 있거든.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공익적 독점 기업이라 그래. 이게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데 걔네들이 뭐라고 독점권을 갖고 있어. 여러분 도시가스도 우리나라 다 독점이야. 지역별로 정해져 있어. 서울은 서울 도시가스일 거야. 인천은 또 달라. 다 그 대성그룹 산하 회사들인데 회사가 다 달라요. 지방마다. 걔들이 공급하죠. 얘들은요. 둘째죠. 빨간 펜. 정당한 이유 없이는 뭐한다? 급부 제공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눈물 나더라고. 그 섬에 전라도 섬이 있잖아. 그 택배가 가는데 택배차가 오잖아. 근데 여기서 큰 섬에서 택배를 내렸는데 또 작은 섬을 가야 되는데 이 물건 하나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 택배사도 택배에서 생각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냐면 큰 섬에 있다가 택배를 다 내려 거기다가. 다 내려놓으면 작은 섬에는 이장님들이 있지. 이장님들이 와가지고 그 택배를 가져가. 그리고 거기다 수고비를 주더라고. 그러면 그 생각해보면은 그 섬에 있다 택배 맡기면 택배회사가 받을 돈이 얼마나 될까? 남는 거 하나도 없어. 남는 거 하나도. 그래도 해. 그래도 왜? 택배가 가야 되잖아. 어디 그 사람들 굶어 죽어야 돼? 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전기도 그렇잖아. 산골에서 여러분 길을 잃잖아? 그럼 뭐 찾아가면 돼요? 전신주 찾아가면 돼. 왜? 전신주가 있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전기는 들어와. 너무 심한 경우는 돈을 좀 내는 경우 있는 것 같더라고. 한전 입장도 한전도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돈을 내면은 전신주를 놔주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인 조건이 되면 전기는 들어와야 돼. 돈이 안 되더라도 그게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두 번째 또 재밌죠. 공증인. 변호사들이 하는 거죠. 집행관. 법원에 가면 집행관이라고 있죠. 국가가 봉급을 안 주는데 이 사람도 공무원입니다. 법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믿죠? 공공적, 공익적 직무야. 엄밀히 말하면 앞에 공증인이나 집행관은 공공적인 거고 뒤에는 공익적인 거지. 그래서 의사가 좋은 거잖아.
의사는 돈을 많이 버는데 하는 일은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 공익적인 거잖아. 이게 얼마나 좋아. 내 이익을 취하는 게 남을 도와주고 돈을 버는 직업이잖아. 이 사람들은 그 대신에 뭐가 있어요? 직무집행을 거절하지 못하죠? 의사가 치료를 거절하잖아. 처벌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교통사고 나잖아. 경부고속도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보이는 거 아세요,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한남동 나오잖아. 원래 지금 이제 양재동까지 경부고속도로인데 그냥 타고 올라오죠? 쭉 올라온다고. 그러다 한남동 툭 튀어나오면 바로 나오는 병원이 어디예요? 순천향병원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순천향병원을 많이 간다고. 근데 순천향병원에서 환자를 못 볼 때가 있어. 자기 환자가 너무 상태가 안 좋은데 자기들이 이걸 처리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두 가지 결정을 해. 오른쪽으로 돌면 아산병원으로 가. 바로 돌아서 아산병원으로 가고, 아니면 굴 타고 어디로 가는 거지? 3호선 굴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간다고. 항상 그래. 시간을 닥쳐야 되니까 항상 그렇게. 왜냐하면 순천병원에서 못 다루는 환자는 다른 병원 중간병원 가봤자 어차피 못 다룬다고. 이게 대한민국 가장 큰 빅5로 가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다룰 수 있는 환자를 저희들이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처벌받습니다. 연락해가 보건소에서요. 감사 나와요. 보건소에 가시면 그 담당하는 의사들이 있거든. 왜 진료 안 했냐고 그러고 감사 나온다고. 근데 서울대병원은 거절을 못해? 서울대병원이 거절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응급 상황 생기시면 중요한 일 아니시면 서울대병원 가시면 안 돼. 왜? 가봤자 늘어져. 나보다 중요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치료를 못 받아. 왜? 서울대병원은 아산병원은 우리나라 치료 마지막 마지노선이거든. 그래서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이 나중에 그 병원 통계 보거든. 이렇게 뭐 응급실에서 환자들 치료 같은 거 이렇게 통계 같은 거 나오잖아. 그러면 환자 완치율이 높지가 않아. 왜 그럴까? 맨날 중환자들만 오니까. 중환자들 오니까 완치율이 높지가 않다니까. 오히려 조그만 병원들도 완치율이 높아. 그겁니다.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3번의 별표 하나. 요게 예전에 그 변호사 시험에서 이걸 쪽지로 물어보더라고. 변호사 시험에 직접 나왔던 건 아니고. 위반하면 어떻게 되지? 자, 첫 번째 1.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1. 공법적 제재로 가할 수 있어요. 보건소에서 감산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업정지 당하고 그러죠. 의사면허 취소까지는 안 하죠. 의사면허 정지 이런 것들. 두 번째 뭐도 가능합니까? 2. 사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치료를 거절한 건 뭐가 되는 거죠? 불법행위잖아. 거절하면 안 되잖아. 근데 거절했으니까. 근데 뺑뺑이 돌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잖아. 다섯 번 뺑뺑이 돌아가지고. 처음부터 119도 119가 뭔 잘못 느꼈어요. 근데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 갔으면 됐는데 그쪽에서 오지 마라 그랬던 것 같아.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러니까 5번을 뺑뺑이 돌아 죽어버린 거야. 5번째 도착했다 죽었어. 마지막 오라 그랬거든. 거기 갔는데 도착했더니 죽은 상태로 도착한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감사 나갔잖아. 왜 뺑뺑이를 돌렸는데 다 감사 나가고 했었잖아. 이것도 하는 거야. 공법적 제재. 그 다음에 그 유족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할 수 있는 걸 일일이 안 한 거니까. 요건 알아두세요. 치약 의무 위반했을 때 구제책은 뭐라고? 공법적 제재, 사법상 불법 손배.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줄여서 불법 손배 그래. 공법적 제재, 사법상 불법 손배 이렇게. 여러분 우리 민법에도 체약 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도 보시면 그 지상권은 시험법이 아니니까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임차인과 전차인이 이거 해볼까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 때 시험에 기출된 문제입니다. 부속 매수 청구권. 그 건물 임차인이 건물에 부속된 물건을 사라 그러면 임대인은 사야 되거든. 사기 싫어도 사야 돼. 얘는 이름은 청구권이죠. 민청시장 홍보했었잖아.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얘는 뭐다? 형성권이다. 이게 체약 강제입니다. 사기 싫어도 사야 됩니다. 사기 싫어도. 이때는 승낙 있는 걸로 간주돼서 부속물에다 매매가 성립된 걸로 다루어집니다.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된 거니까 서로 매매대금만 정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제한돼. 그게 뭐지? 국가유공자. 믿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세 34조. 그 법은 필요 없어. 그냥 국가유공자 등 법에 의해서 채용 의무 가해지는 경우 있죠. 제가 예전에 알던 후배는요. 그 집안도 대단한 집안이었어.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시고요.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시고 아버지는 6.25 참전 무공군정을 2개나 타신 분이고 자기 삼촌은 또 월남전 갔다 와서 훈장 타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그 집안들은 내가 그래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법에 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걔들은 저 취업 대상자 같아, 보호 대상자 같아. 그래가지고 공무원 되는데도 가산점이 붙는 건 당연한 건데 공기업 취업도 쉬워요. 공기업 취업도. 딱 얘가 잘 안, 공기업 취업을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나? 근데 걔 말에 의하면 그래. 그래서 걔는 자기 형은 KBS 다녔거든. 자, 너는 어디 가려 그랬더니 자기는 7급 시험을 보겠대. 가산점 10점 주거든. 그래서 야, 할아버지 아버지 떠버리면 더 주지 않냐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집안이 있더라고. 근데 걔는 KBS를 보면서 맨날 나한테 그러는 형 감사직이 좋아요? 검찰직이 좋아요? 맨날 그래. 좋은 데 가려고. 어차피 자기 10점 가산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국가에 위해서 그만큼 헌신을 했는데 받아야지. 6.25 때도 다녀오시고 독립운동도 하셨는데 그겁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근데 KBS 취업한 좀 잘 이해가 안 되던데. 자, 내용 결정, 자, 요게 별표 하나. 요것만 따로 물어볼 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계약 내용 결정 후 자유의 의의와 그 제한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럼 왼쪽에 있는 내용 결정 자유 있잖아. 그거 쓰고, 오른쪽에 제한 쓰는데, 그 제한이 강사, 약규 네 가지입니다. 머리 글자 따가지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내기 좋다는 거야. 요 네 개를 쓸지 아냐 모르냐. 의의 쓰고, 요거 쓰는 아냐 모르냐 물어본 거지. 5.4 낼 수 있잖아. 그렇죠? 자, 강행복권 시한 밑줄 첫째 줄 민주에 공부했죠? 강행복권에 반하는 법률은 무효다. 밑줄자. 두 번째는 선량한 풍소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은 무효다. 다 민주에 공부했던 겁니다. 자, 공부 안 한 게 약관이죠? 여러분 약관은 뭐냐면 약관이 여러분 계약 조항을 약관이라 그러는데 약관법에서 말하는 약관은 미리 정해놓은 계약 조항을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대량 거래 성행으로부터 나타난 것으로 계약 내용을 정의와 표준화시켜서 당사자의 구체적 의사를 고려함이 없이 기계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까지 밑줄 치세요. 약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저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거니까 상대방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세 줄 더 내려보실래요? 그런 걸 부합계약이라 해요. 동그라미 치고. 이제 사법시험 객관시험에 나왔었죠. 부합계약은 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부합 여부만 결정하는 거죠. 다 내비두고 쭉 마지막 줄 내려오실래요? 이러한 폐단의 규정에서 뭘 만들었다고? 약관 규제법을 만들었다.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니까 뭐 열심히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약관 규제법 또는 그 약관 규제가 하면 줄여서 약관 규제법이라고 그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국이라는 것도 있어요. 약관국. 걔들이 그걸 관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관보다 규제된 계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규제된 계약은 뭐냐면 이게 독일어 번역한 건데 포인트가 뭐냐면 일정한 계약에 대해서 계약 내용으로 삼을 일정한 규정을 또 동그라미 법률로 미리 정해놓는 거야. 의외우셔야 돼. 이것이 의외 안 외워집니다. 그걸 규제된 계약이라 그래.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대해서 법령으로 공정가격을 미리 정해놓잖아. 그러면 체결 자유, 상대방 선택 자유는 있지만 내용 결정 자유는 없는 거죠. 그 범위 내에서만 정해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근거가 있나요? 있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이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물품. 마스크 1,500원. 이게 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료. 그래서 올세 좀 제한하려고 그러잖아. 용역 대가, 변호사 수임료 같은 이런 것들 최고 가격을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마스크 같은 거 처음에 1,500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1,500원 받게 했잖아. 근데 그때 1,500원 정가로 팔았죠? 최고 가격이 아니라 그때. 그러지 않았나? 그게 무슨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막 그랬었거든? 다 법에 근거가 있는 거야. 예. 그때 그랬어. 법에 근거 있다. 문제 없다. 그래서 중요한 물품의 가격은 그런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 여러분? 규제된 계약이라 그럽니다. 독일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규제된 계약이 머리에 안 들어와요. 자, 방식의 자유는 원래 불요식인데 요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쭉 내려와 보시면 예컨대 비서면 증여는요. 이거 서면으로 하는 건 아닌데 비서면으로 하게 되면 해지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해지할 수 있고 혼인이나 입양 같은 경우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서면으로 하셔야 되죠. 가족법상 계약은 서면으로 하는 게 많죠. 안 내. 걱정하지 마.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칙은 불요식인데 일정한 경우에는 요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고민할 필요 없고 잠시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